샬롬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브르타란 무엇인가 이 책을 같이 읽어나가는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제 지금 몇몇 분들과 책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요약하신 것과 제가 정리하는 거를 따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묶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번 강의부터는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4장 내용입니다. 제목은 해석을 위해 질문하기라는 제목의 장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정말 질문에 대한 그런 중점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브르타 하면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것이 토론과 질문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질문, 그 중에 하나인 축인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질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질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와 그 해답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앞부분을 이제 정리해 주시고 읽어주신 분의 요약본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같이 조금 읽어 나가실 수 있게 줄 쳐주신 분과 부분과 정리한 부분을 같이 읽어 드릴게요. 질문은 본문과 학습자 그리고 하브르타 파트너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발한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아마 다 기억이 나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려가면 개방형 질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의 개방형 질문은 하나의 정해진 답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선택의 여지를 주는 질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따로 이제 특별히 또 정리해 주신 것을 보면 질문의 답이 제한적이지 않고 답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질문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질문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하브르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질문의 모양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제 하달되는 것에 익숙한 그런 방식의 질문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개방형 질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질문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무언가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 내가 생각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질문이나 그 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 개방형 질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 교육 현장,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교사의 질문이나 그런 학습자나 학습지의 그런 질문이 그 교사의 질문이 영향이 큰 반면에 이 하브르타 내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는 그 학습 과정의 주체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질문은 본문과 학습자 그리고 하브르타 짝 사이에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질문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질문의 가장 좋은 예가 개방형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방형 질문은 학생들 자신이 특정한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는 대개 제가 아이에게 질문을 할 때도 어떤 답을 요구하거나 어떤 답을 미리 생각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 또한 저의 선입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에게 하는 저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제가 스스로 다시 깨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개방형 질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본문에 있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개방형 질문은 결과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적 성찰의 기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부분을 정리해 주신 분의 이제 요약본인데요.
질문하며 읽기라는 주제를 가진 부분입니다. 우리가 질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좋은 질문의 그 조건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본문을 깊이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정말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브루타 본문학습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서도 질문하기는 매우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현상이지만 학생들이 절로 이렇게 복잡하고 수준 높은 그런 질문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치밀한 계획과 학습 지도 안에서 학생들이 그런 깊은 질문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알아나갈 때의 모든 공통점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처음 알 때도 우린 대체적으로 딱 그때 한 번에 너무 재빠르게 그것에 대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책 안에서는 도박성 추측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내가 내린 정의 같은 것은 거의 도박성 추측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추측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 감지하지 못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놓친 그 본문의 중요한 특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읽은 것으로 내가 처음 접한 것으로 그것을 바로 판단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열린 태도로 본문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2차 읽기의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요 밑에도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빨간 글씨로 정리해드린 것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다시 읽을 때는 열린 태도로 집중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 것이 필요할 때 한데요. 이때는 내가 한번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잘못 이해했거나 뭔가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다시 그것을 다듬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의미, 우리가 해석하는 그 무언가는 우리가 다시 질문하고 그 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도박성 추측처럼 내가 한 번 딱 알고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딱 한 번 알고서 다 안다 이렇게 완전 딱 자신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유익한 거리두기 개념을 신청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익한 거리두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부분을 읽어보면 학습자가 본문의 구조와 세부 정보를 유심히 관찰하고 분석해서 의미를 다시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두 번째 읽을 때 우리가 다듬고 수정하는 과정이 바로 이 유익한 거리두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왜 유익한 거리두기라고 이름을 지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에 관련한 또 논문을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급하게 그 본문과 나 사이의 거리를 확 줄여서 내가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본문 사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잘못 알 수 있는 그 가능성, 내가 모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거리를 두고 유지해야 내가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나의 그 이해했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유익한 거리두기라고 이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주신 분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도 이 책 안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적 질문, 수사적 질문, 개방형 질문 이렇게 있는데요. 개방형 질문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넘어가고 교육적 질문은 우리가 이미 자주 학교 다니면서도 이미 자주 받았던 그런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죠. 질문하는 사람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 그렇죠. 그래서 이 제시된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아주 배제된 것이 이 교육적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했는데 아이가 다른 답을 한다면 제가 그것을 맞다고 동의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수사적 질문 역시 요즘 말로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넌 대답만 하라고. 그러니까 뭔가 개방형 질문인 것처럼 질문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미 내가
답을 제시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그 주장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주입하고 원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개방형 질문은 다양한 의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생각하거나 단정해서 했던 질문과는 달리 내가 놓쳤던 여러 가지에 대한 것도 다시 또 나에게 돌아올 수 있고 내가 가지지 않았던 생각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함으로써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형, 이것도 이제 정리해 주신 것을 다시 잘 옮겨온 것인데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을 잘하려면 조건이 뭘까요? 생각했을 때, 아까 그 교육적 질문에서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건 결국엔 그렇죠. 내가 알고 있고 너는 모르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교육적 질문 내지 수사적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을 잘하려면 먼저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도 알고 싶으니까 나도 너에게 질문하는 거라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의 가치는 나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내가 가르치려거나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스스로 서로 생기도록 그 여지를 두는 태도 안에 있고 본문을 보고서 그 질문의 여지가 이거에 내가 아무 의문도 없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판단하는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접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 좋은 질문, 개방형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냥 질문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많은 학생들 역시 기초적인 지식의 수준의 질문이라든지 단답형 질문을 할 때가 많고 해올 때도 대개적으로는 우리 성경 이렇게 공부하거나 D6 할 때도 사실 아이들이 보통적으로는 그 안에서의 어떤 용어라든지 정의라든지 그거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더 아직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기초적인 지식 수준의 질문이라든지 단답형 질문과 답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서 점점 이 질문 단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개방형 질문으로서 서로 자아 성찰도 할 수 있고 상호작용 그리고 본문의 깊은 이해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한 독서나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 지금 정리해 주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개방형 질문을 잘하는 것은 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제 아는 지인분도 이제 아이들에게 글쓰기 수업이라든지 그런 토론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토론 이런 거 배우는 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어른용 이런 강의를 다니셨었다고 하는데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혼도 났고 그만큼 질문을 하는 것이 만드는 것,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한 2년 정도 배우고 나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문에 대한 이해라던가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에서 그 질문의 또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교육적 질문이나 수사적 질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은 나와 함께 내가 질문을 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먼저 깊게 이해를 해야 이런 개방형 질문이 가능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깊게 공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이 다음 부분도 이제 또 정리해 주신 분의 이렇게 사진을 옮겨왔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해석을 위한 본문 질문하기 학습.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계가 있어요. 이 질문하기도 계속 학습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연습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하기 위한 학습의 단계로서 미니 강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미니 강의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본문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수행하게 하는 것과 이 질문 실습의 역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기 정리해 주신 걸로는 질문이라는 것은 결국 해석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어주셨고, 다음 페이지에도 질문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말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2차적으로 본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도 상통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지인분께 들었던 그 말과도 상통하듯이 상대방을 결과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점점 질문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써 더 궁극적인 학습의 그 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에 이것도 다 연결된 연결고리 안에 있는 주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앞에서 정리해 주신 것을 제가 정리했는데 이미 다 나와 있어서 따로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이전에 설명드리면서 그려드렸던 본문과 짝 그리고 나 이렇게 있었던 삼각 구도 있잖아요. 그 구도를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서 이 질문하기 학습에 대해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마지막 부분, 여기 가운데에 지금 그림 보이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삼각구도가 여기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본문 짝 그리고 하브루타 짝 이렇게 둘 사이 위에 본문 짝이 있어서 이렇게 삼각구도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 안에서 질문의 역할이 그 역할을 잘 하면 이것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소리내어 읽기, 여러 번 읽기, 풀어서 설명하기, 본문의 구조 분석하기, 직접적인 질문하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제 본문을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짝과 함께 본문을 학습할 때도 이런 방법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으로 이런 구조를 남기면서 이번 장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책을 잘 읽는 훌륭한 독자는 읽는 대로 변한다. 책을 잘못 읽는 어설픈 독자는 원래 모습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훌륭한 독서는 타인을 향한 사랑의 행위이며 어설픈 독서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독서라는 것이 결국에는 학습, 본문과 나와의 그런 관계에 쌍방과의 그런 상호작용 등의 여러 가지 삼각구도와 연결해 봤을 때 결국에 이것이 자아성찰, 상호작용, 본문의 깊은 이해와 다 같이 맞물려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서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하브루타의 효과임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